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이우희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저희 회사로 배달이 되어 와서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탄핵 사건에 대한 완결판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처음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 이 시점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간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책이 나온 겁니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는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탁월한 분석책을 한번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모티브를 따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책의 저자는 최명성 변호사십니다. 최명성 변호사가 보고 듣고 또 읽고 경험한 모든 것을 아주 꼼꼼하게 담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시간대 순으로 기록한 탄핵의 역사서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그 정도로 감명 깊게 읽었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 책을 짚고 아주 정독은 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쫙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기파랑에서 저희 사무실에 이 책을 보내준 거는 변 대표님께 이 책을 넣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바로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뒷면에 써 있는 글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문구가 아닌가. 1원도 안 받은 뇌물죄. 1원도 안 받은 뇌물죄. 어쩌면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단 1원의 돈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뇌물을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이었다. 최명성 변호사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책을 내는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이어진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일원으로서 탄핵 사태의 첫 1년을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 책은 대통령 파면 2주년을 앞두고 아픈 1년의 기억을 들춰보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새로 드러난 것들과 연결하며 법률가로서 판단과 개인적 소회를 시간순으로 간추려 본 것이다. 최명성 변호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책의 문장들은 과거 시제이지만 책의 시선은 철두철미 미래를 지향한다. 탄핵 사태는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정치에 굴복한 과정이었다. 탄핵 사태는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정치에 굴복한 과정이었다. 대통령의 대리인단,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결정적인 순간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과정을 객관적 사실과 법리적 관점에 비추어 냉철히 되짚어보았다.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는 바람에서다. 책이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고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1장은 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는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 탄핵, 국회가 탄핵 결정을 한 얘기, 그게 이제 1장의 1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대리인단, 시작부터 증거 채택 놓고 공방, 언론기사 짜집기한 소추 사유, 그 다음에 4번이 묻혀버린 태블릿 PC의 진실, 묻혀버린 태블릿 PC의 진실이 들어있고, 우종찬 기자님이 항상 말씀하신 안종범 수첩, 사실상 증거돼버린 안종범 수첩도 5번째 챕터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특검, 박용수 특검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거의 날마다 브리핑을 하고 모든 언론이 그 브리핑 내용을 받아쓰기 하듯이 실시간으로 대서특필해서 써대던 그런 광란의 기간, 그 기간에 대한 기록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7챕터가 뭐냐면 3월 13일까지 선고되어야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선고 날짜를 정해놓고 헌법재판관이 구인이 안 되는데도, 구인이 되지 않는데도 그 결정을 몰아붙여 가던 그 과정의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고영태 등 증인 채택 줄줄이 무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여론으로 시작돼서 여론 재판을 하던 과정인데 그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적인 증인들을 전부 다 무산하는 과정. 기울어진 심판정. 노골적으로 국회를 편든 주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이죠. 재판관이 소추 사유를 다시 불러줘. 그 다음에 대통령은 왜 출석할 수 없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은 걸 두고 언론들이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했던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지 못했던 저간 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챕터가 파면 전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죠. 그 전원일치 판결이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없는 전원일치 판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소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이 실체 없는 파면 사유입니다. 허상으로 얼룩진 탄핵심판 결정문. 여기에 챕터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 판단의 허구성, 세월호와 무관, 굳이 보충 의견, 자기 사람 심지 않은 대통령, 문체부 인사는 정유라와 무관, 최순실 농단은 없었다, 차은택 등 인사 과정은 적법, 최순실 연설문 고칠 능력 안 돼, 미르재단은 전경련이 주도, 기업들 취지 공감, 현안 청탁은 없었다. 최순실 등치려던 고영태, 최순실의 K스포츠 사기 미수, 5억 원 안 주면 터뜨리겠다. 7번째 챕터에 유경수 여사 얘기가 있네요. 유경수 여사, 청와대 민원 잘 챙겨라. 8번째 챕터, 중대성의 원칙 스스로 어겨. 그 다음에 3장. 이제 3장은 형사재판에서 속속 밝혀지는 그 실상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종찬 기자님이 방송하신 내용들, 그 내용들을 쭉 지켜와 보신 분이라면은 아마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는 3장에서는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나. 그리고 대통령을 형사 변호사로서 접견을 했을 때 대통령이 항상 기도를 하더라. 그런 그 변호인으로서 곁에서 지켜본 얘기도 좀 간간히 들어있고, 청와대가 형사재판을 지원 사격한 것, 정유라의 말은 삼성이 정유라의
삼성이 정유라가 아닌 올림픽 승마를 지원한 게 정유라 말의 실체라는 거. 그리고 삼성의 묵시적 청탁의 허구성. 아주 대유행어죠. 김세윤 재판관이 역사에 길이 남길 유행어 남긴 거, 묵시적 청탁. 그 얘기도 들어있고, 롯데 70억과 SK 89억. 단돈 1원도 안 나온 뇌물죄. 직권남용죄의 남용. 이렇게 돼 있고, 제4장이, 마지막 장이 거짓의 산입니다. 거짓의 산. 탄핵 사태의 검은 진실. 드러난 흑막. 우상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단계 대통령 이선 후퇴 요구, 2단계 하야 요구, 3단계 탄핵. 그 다음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여성이라는 이유로는 제가 미디어워치에서 이때 당시에 여성성을 공격하는 그 추악한 그 사례들 전부 다 모아서 제가 뉴스 검증이라는 시리즈로 기사를 썼습니다. 뭐 굿판을 벌였다, 섹스 비디오가 있다, 최순실의 아바타다, 프로포폴을 맞고 잠에 취했다, 또 뭐 비아그라, 뭐가 있습니까? 각종 불륜설 전부 다 쓰레기 허구 뉴스였죠. 그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악랄하게 기획했던, 악랄하게 공격했던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촛불이 혁명이라고 해서 민심이라는 야수, 그 얘기까지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이 중요한데, 부록에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통령 의견서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의 헌재 최후 변론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본 대통령, 그리고 회환, 마지막으로 탄핵 사태의 주요 일지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본문을 읽어드리면, 대통령을 왜 출석할 수 없었나?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걸 두고 많은 언론이 공격을 했는데 그 저간 사정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기한이 3월 13일로 정해진 가운데 결론도 어느 정도 내정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대리인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최후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의견서로 항변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2017년 2월 27일 낮 12시 23분경 대통령 의견서를 최재경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았다. 최종본이었다. 고심한 흔적이 묻어 있었다. 대통령의 스타일상 마지막 문구 하나하나 반복해서 검토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나는 대통령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오후 2시부터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얼마나 촉박했던 상황인지 참 생생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는 재판을 이렇게 몰아쳐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유도 없이 대리인단이 어떤 법적인 준비를 할 여유도 없이 심지어 피청구인조차 의견서를 충분히 작성하고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몰아쳐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 2항은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출석을 하되 신문 없이 최후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단들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결정이었지만은 대리인단과 피청구인으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언론과 검찰의 그 엄청난 그 인격살인 같은 그 분위기, 보도, 그것을 감안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보면 하지만 그동안 절차 진행의 불공정성으로 피해를 입은 대통령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악의적 질문에 의한 공개적 망신 주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데에는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좀 더 열린 자세로 별도의 신문 없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역사적 사건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소회를 직접 밝히고 국민들도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최명성 변호사가 경험한 대통령의 얘기, 대통령의 모습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된 이후에 구속한 채로 재판을 하느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의 대통령의 진술, 그게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중간중간에 대통령에 대하여도 질문을 했다.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재단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도중 강 판사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 영장실질심사 말미에 대통령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대통령의 말입니다.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했다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다른 곳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이끌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 강국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밤낮 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 좋은 뜻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하루에 올라오는 보고서가 수백 페이지입니다. 그 보고서들을 다 검토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업무 처리하면 주말에 제대로 쉬기도 어렵습니다. 평소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청와대에서 오는 민원은 온갖 곳을 거쳐도 안 되어 마지막에 오는 민원이므로 하나하나가 애환이 담겨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서진에도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단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신경 써주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주변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없애려 형제 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명성 변호사의 말입니다. 사실 법리적인 측면에서 구속의 필요성은 없었다. 삼성동 자택에 수십 명의 기자와 수백 명의 경찰, 시위대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1원도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도 없다. 이미 검찰과 특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조사를 거친 상황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다. 검찰은 관련자들도 구속되어 있으니 대통령도 구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범 간의 형평성은 구속 사유가 아니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충실했어야 했다. 한마디로 법치 위에 정치가 군림했던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의 다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중에도 가끔 농담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대를 굉장히 배려하고 침착성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의
사장도, 하다못해 음식점의 사장도 자기가 사장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상황이 닥치면 아마 제정신 차리기 힘들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굉장히 침착하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가끔 농담도 했다. 언젠가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유영하 변호사와 내가 착석해서 재판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유 변호사가 실물 화상기 쪽으로 나와서 변론을 하면서 대통령과 방청객 사이가 비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시면은 어떤 문건을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확대해서 벽면에다가 띄우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물 화상기인데 그 실물 화상기에 문건을 올려놓으면서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옆에 앉아 있다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대통령과 방청객 사이가 이제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 변호사가 앉았던 자리로 이동하자 대통령이 나에게 저 지켜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식으로 항상 변호인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 장면 떠오릅니다. 박 대통령이 그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승용차에서 내리다가 약간 삐끗하고 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드라마틱 엔트리 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유머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은 그 격조 높은 유머에 아주 좋게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의견서 전문 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서 전문을 요거를 읽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인 최순실과 저의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공무상 비밀 누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8대 대통령 선거 등을 치르면서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에게 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각종 연설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하여 작성하였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나 표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저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때로 물어본 적이 있었고 쉬운 표현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그 어떤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제가 최순실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던 것인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그러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하는 늦은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의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들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강요나 공공기관장 등의 인선의 경우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임자를 추천을 받아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2에서 3배의 후보자로 압축이 되면 위 후보자들 중에서 적임자를 최종적으로 낙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책임 역시 대통령의 몫입니다. 떠도는 의혹처럼 어느 한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공직자 중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이 임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저는 최순실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자로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위 등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당해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실은 있으나 최순실을 포함한 어느 특정인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순실은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한 경험은 있지만 국가 정책이나 외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인 제가 그와 같은 최순실에게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태블릿 PC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다른 기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책 한 권씩 사서 집집마다 꽂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사고 읽고 집집마다 꽂아두고 공공도서관마다 꽂아두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거짓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항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